자, 직무윤리 시작하겠습니다. 직무윤리,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 협회규정, 회사법까지 법과 윤리를 강의하고 있는 이동근이라고 합니다. 직무윤리는 우리 자격증, 금융자격증 시험에 있어가지고 공통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윤리, 우리가 지금 여기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자문인력에는 이게 더 있죠. 투자자 분쟁 예방이 있습니다. 요게 더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금 세탁이 있죠. 근데 제가 좀 앞에도 좀 적어놨지만은 요 자금 세탁이 한 3년 전부터 우리 기본서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됐거든요. 외울 게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문제 정도 출제했는데 지금은 두 문제까지도 출제가 가능하고요. 투자자 분쟁 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많이 또 이쪽에 넣어 놓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직무윤리하고도 이게 겹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용이 완벽하게 겹치는데 왜 이 투자자 분쟁 예방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또 따로 조금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요거 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까지 이제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가 우리가 이제 직무윤리죠. 근데 이 직무윤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우리 자격증의 공통 과목이에요. 하다못해 금융투자 분석사 있죠. 그 다음에 대행인 쪽에 시험이 있죠. 그 다음에 뭐 투자자산 운용사 시험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3종 세터, 자문인력 3종 세터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시험의 직무윤리의 공통 과목이고 범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출 문제를 보면은 출제될 만한 유형은 다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의외타 문제도 나올 만한 문제는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릴 건 없어요. 저는 최근 2년 동안 각종 우리나라 금융 자격증 시험에 있어 가지고 기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뭐 직무윤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제 이쪽에 법규라든지 직무윤리 이쪽은 문제 유형을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직무윤리 문제를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뭐 새로운 문제가 나올 게 없구나 이런 평가가 가능할 정도로 나올 만한 문제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한 문제 정도는 뭐 틀릴 수 있겠다 이렇게 편하게 마음 가지십시오. 만점 받는 거는 좀 뭡니까? 굉장히 억압을 받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한 문제 정도 틀려주겠다. 그렇게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만해 보여도 의외로 요소에 여러분들이 함정에 속아 넘어갈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강의하면서 좀 조심하시라 뭐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 요거는 자주 출제된다. 뭐 이것은 의외타 문제지만 나올 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만 한 2, 3회도 가시면은 직무윤리에서는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과목 자체가 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기출 문제들을 보면은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그 지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설명 의무를 예를 들면은 뭐 단정적인 뭐 표현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강의 시간에 안 해요. 너무 뻔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출제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설령 강의 시간에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해가지고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고 단지 조금 이제 외우는 부분 그것만 조금 외우면 됩니다. 그 정도야 뭐 외워야 되죠. 우리가 거의 만점을 받으려면은 외워야 될 건 외워야죠. 그럼 뭐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거 없고요.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하면서 제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이 법과 윤리인데 이거는 사실은 한 3, 4년 전에 우리 기본서에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 없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 양이 20, 30페이지 정도 되는 정도로 굉장히 많았고 거기서 시험에 출제될 게 한두 가지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이게 재작년부터 또 내용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없어졌고 지금 남아있는 법과 윤리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수준보다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출제가 되든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요 정도 기본적인 거는 보고 가자는 거죠. 우리 책에 지금 한 7페이지 정도 법과 윤리가 그 기본서에 있거든요. 협회가 발간한 기본서에. 근데 그거를 일절 무시하고 또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요 정도는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법이라는 거는 뭐 정의를 추구하는 거다. 그래서 사회적인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윤리라는 것은 개인적이다. 내면적인 것을 추구한다. 뭐 이런 거 모르시는 분 누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요 법과 윤리의 관계인데, 요거는 법은 최소한의 윤리다. 요 말은 기억하셔야 돼요. 요 좀 유명한 말이거든요. 법은 최소한의 윤리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강제력을 가지죠. 윤리는 강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 중에서 요 정도 최소한도는 강제성을 동원하더라도 지켜야 되는 윤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사회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윤리다. 요거는 혹시 뭐 출제자가 낼 수는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거니까 무한 소급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은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며칠 전에도 그 뭡니까?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 위헌심사하고 거기에 유서 놨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헌법재판소가 그러면은 그렇게 판단한 거는 정말 잘한 건가? 거기는 오류가 없지 않나? 우리가 이제 그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계속 뭐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끝난단 말이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도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헌법재판소를 어떤 그 심판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무한소급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헌재가 있다. 요거를 누군가가 심판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심판한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또 제대로 했는지 알 수가 없죠. 또 누군가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무한소급의 문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옛날부터 현대까지 풀 수 없는 문제죠. 법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서를 보면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뭐 중고등학교 때 계속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 준법 정신을 내면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뭐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뭐 이런 표현 하듯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기본서에 6, 7페이지에 걸쳐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뭐 혹시 출제하면 여러분들이 뭐 틀릴 만한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그 기업 윤리와 그 밑에 요거를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요거를 거꾸로 하면 틀렸다는 거죠. 그 표 밑에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그 X라는 표현이 윤리는 최소한의 법이다. 그럼 그건 이제 틀렸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기업윤리와 직무윤리의 비교가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런 근거를 드는 거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기출문제. 제가 지금 각종 기출문제 많이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기본서 뒤에 문제가 좀 있어요. 객관식 문제가 협회가 발간한 기본서 뒤에. 그거는 언제라도 출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한 3, 4년 전에는 그 기본서 뒤에 문제가 지금보다 3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옛날에 있던 그 우리 기본서 뒤에 많은 문제들까지 감안해가지고 여기 다 반영을 해놓았고 또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기업윤리와 직무윤리의 비교는 지금도 우리 그 기본서 뒤에 1번 문제로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라도 출제하겠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여러분들 기업윤리다, 직무윤리다 뭐 이런 거 비교합니까?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은 이거 이론적으로 한번 구분해 보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윤리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직무윤리는 무엇이냐.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포인트가 뭔가 하니까 요거는 요 사람이 이 기업체에 다니고 있는 맡은 바 직무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는 개개인들이 각자 지켜야 되는 윤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요거는 기업이라는 전체를 지금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 기업체에 다니고 있는 모든 직장인들이 지켜야 되는 윤리다. 지금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기업 윤리는 굉장히 포괄적일 수밖에 없고 또는 굉장히 거시적일 수밖에 없다. 무슨 또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요. 각자가 다 맡은 직무가 다 다르니까 이거는 구체적이겠죠. 그 다음 이거는 미시적이겠죠.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 회사가 표현을 하는 거니까 요거는 임직원 행동 강령 요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추상적이니까 그냥 윤리 강령 요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우리가 회사가 이제 뭡니까 윤리 경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때 윤리는 무슨 이야기냐 요 직무 윤리를 경영에 도입한 것을 우리가 윤리 경영이라고 한다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하자면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기업 윤리는 개개인들이 지키는 거다. 이러면은 사실은 우리는 이거를 만약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들으면은 뭐 당연히 그렇게 했거니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직무 윤리는 거시적이다. 이러면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공부하면은 맞출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근데 우리 기본서 뒤에 1번 문제로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외우시라 이런 이야기죠. 그럼 거기 다 있죠. 자, 거기 기업 윤리와 직무 윤리는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과 같이 구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요거 조금 조심하십시오. 윤리 경영을 할 때 기업 윤리를 무슨 경영 방식에 도입했다 이러면 틀렸다는 거죠. 직무 윤리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틀리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러면은 문제 한번 가보실까요? 잘못된 거. 1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2번 혼용되어 사용되겠죠. 3번이 정답이죠. 이런 식으로 개개인들 그러면은 벌써 이거는 틀렸구나.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4번은 구체화, 미시적 이런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파트가 옛날에는 3, 4년 전에는 이게 이제 우리 기본서에 없을 때는 요게 이제 그 윤리 경영의 필요성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러면은 왜 회사가 윤리 경영을 해야 되느냐, 직무 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유가 10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아주 출제가 자주 되었습니다. 근데 10가지 중에 9가지는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풀 수가 있으니까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고 한 가지는 그래도 사실은 그것도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조금 조심하자는 거죠. 왜? 정답은 거기에서 주로 출제를 하니까. 자, 그러면 그 1번은 뭐예요? 윤리 경쟁력의 시대. 요거는 무슨 말인 거 하니까 모든 회사가 윤리 경영을 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6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은 뭔가 하니까 우리 금융투자업자가 특히 지켜야 되는 이유가 요게 이제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투자업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합하면은 10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하나씩 봅시다. 1번 환경의 변화, 고도의 정보와 복잡한 시스템의 사회에 살고 있다. 여러분들 원자력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법과 윤리를 지키지 않아 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럼 파국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법과 윤리를 지켜라. 뭐 이런 이야기고. 2번 이제 포인트죠. 회사는 각종 그 비용을 지출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할 건데 그 중에 위험 비용이라는 것도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위험 비용도 비용 속에 포함을 시키느냐 아니면 요거는 제외시키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당연히 포함되죠. 뭐 이거 제외가 말이 안 되죠. 위험 비용을 포함한다는 말은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비용을 각종 회사는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건데 이런 비용들을 이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는 위험 비용이라는 것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위험 비용이 있다는 뜻은 뭐냐? 회사가 평소에 법과 윤리를 지켜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시험에는 요거
것 차이입니다. 포함이냐 제외냐 이게 출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포함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출제가 되면은 이거 이외에는 출제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죠. 3번 생산성 제고. 직무윤리는 공공재로서 생산성 제고를 통한 장기 생존을 위한 인프라다. 뭔가 와닿죠. 옛날 기업 하시는 분들은 법과 윤리를 안 지키고 그냥 어찌됐든 생산성만 높이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그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가지고는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죠. 종업원들 복리 후승도 잘해줘야 되고 그래야만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넘어가셔도 되겠죠. 4번도 마찬가지죠. 그 직무윤리를 저 회사가 지킨다 안 지킨다 그거는 그 기업체의 뭡니까 신용하고 관련되고 기업 브랜드하고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현대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신종자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종자본, 신용은 새로운 무형의 자본으로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혹시 그러니까 이제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건데 이런 지문 나오면 틀릴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5번 인프라 구축,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전제 조건. 우리가 바깥에 나와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회사 내부에서는 법과 윤리를 지키는 그런 기업만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경쟁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6번 사회적 비용의 감소, 비용의 감소와 평판의 증가. 법과 윤리를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게 2년 벌써 됐습니까? 그 광주에서 아파트가 올라가다가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겨가 지금 그 아파트 층뿐만 아니고 옆에 동도 지금 다 철거하고 있잖아요. 제가 굳이 기업체를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과 윤리를 지키지 않는 바람에 그 기업체는 얼마나 큰 기업 브랜드 가치가 평판이 실추가 되고 비용도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또 되겠죠. 또 그 기업체의 불행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그거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과 윤리를 잘못했다가 지키지 않았다가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법과 윤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 그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1번은 뭡니까? 산업의 고유 속성,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 자본시장이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회사는 수수료 많이 받아가려고 그러고 투자자는 수수료 많이 주기 싫고 필연적으로 이해가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법과 윤리를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더 많이 지킬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 다음에 2번 상품의 특성, 투자성이 있다. 마이너스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투자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발생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뜻하죠. 그러면 회사가 그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일 것이고 금융소비자의 질적 변화. 요거는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도 사실은 해당되죠. 여러분들이 맛집을 가신다 하더라도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즘 전부 인터넷 검색한다든지 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옛날하고는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상품의 복잡화 전문화. 전문가도 모르는 골치 아프고 어려운 상품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그런 거겠죠. 이렇게 시대가 바뀐 상황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옛날보다도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제가 더 덧붙일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장치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기에는 이쪽도 해당됩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그거를 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절을 해야지 나중에 본인이 결국은 보호가 되죠. 안전장치가 된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가지를 읽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잊을만 하면 출제하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싶어서 요거 하나 정도 하시라는 거죠.
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니까 요것도 사실은 우리 기본 스터디에 이게 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함 자리에 요거를 넣어가지고 이거 이제 틀리게 정답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 강조하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그 밑에 자본시장법과 직무윤리인데 우리는 지금 윤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본시장법하고 직무윤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우리 기본서를 보면은 본문에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박서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 박서 형태는 참고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출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요거 이제 제가 요거 소개해 드려 볼게요. 근데 뭐 전혀 어려운 거는 없거든요. 첫 번째는 이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법이라는 공용법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본시장법은 옛날하고 지금 이 이유하고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도대체 이거 왜 만들었느냐 이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옛날에는 법적 의무가 아닌 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뭡니까? 소비자가 그만큼 투자자가 보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법적 의무로 많이 이제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1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특히 대표적인 게 뭐 설명 의무 같은 거는 옛날에 굉장히 미흡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고. 그래서 1번에 법 제정 이전에는 서비스의 영역이 되면은 이거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근데 이제는 상당 부분이 법적 의무로 제도화되었다. 2번은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열거주의죠. 정권의 개념 뭐 이런 게요. 이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요게 포괄주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자본시장법 할 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포괄주의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각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나중에 그 금융소비자보호법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우리가 뭐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이런 것들은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전문 금융 소비자에게는 적용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전문 금융 소비자가 그럴 때 적용이 안 되면은 손 놔야 됩니까?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인 의무는 없는데 도의적인 의무는 다 해야 될 거 아니냐. 즉 윤리적인 의무, 도의적인 의무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하죠. 하나만 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지금 3번 이야기입니다. 전문 투자자에 대한 법적 규제는 완화되지만 윤리적 책임은 요구된다. 4번은 이게 이제 금융소비자법, 옛날 자본시장법도 마찬가지인데 상품 판매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상품 판매하고 난 뒤에 요럴 경우에만 소비자가 보호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개발 단계부터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상품 판매하기 전에도 이 뭡니까? 이 일에 종사하시는 임직원분들이 자격증은 갖추고 있는지 교육은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것들 다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단계에 있어서 소비자가 보호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출제를 안 하는데 상품 판매할 때하고 판매 후에 소비자를 보호하면 된다. 뭐 이런 뉘앙스를 그 지문에 있다면 그건 틀린 거죠. 모든 단계다. 요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2번 문제 한번 가보시죠. 자, 직무윤리의 중요성 틀린 거. 1번 현대사회에서는 위험 비용을 제외한 거래 비용의 최소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이거 지워버렸구나. 포함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것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나머지 2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3번 포괄주의, 4번 전문 투자자 그래도 뭐 도의적 책임은 다해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포인트는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상적 배경. 이 앞부분은 근데 출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인데 우리 시험은 다른 시험보다는 그래도 문제 문항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한 문제 정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인트가 이런 거죠. 옛날에는 이 사상이라고 해서 좀 거창한데 4사람이 있었어요. 한 5년 전에는
마르크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 문제 좀 내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선의 보부상도 소개가 있었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이 직무윤리도 그렇고 다음에 공부하는 자본시장법이 있죠. 이게 옛날보다 양이 굉장히 지금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사상적 배경, 이제 두 사람밖에 안 남았는데 출제한다면 칼뱅이에요. 이게 배번은 우리 기본서에 있기는 있는데 출제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칼뱅 보시면 되고, 칼뱅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종교개혁가죠. 그래서 세 단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금욕이라는 말. 이 사람은 이제 전유문이라고 보면 되죠. 두 번째, 초기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적 깃털,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업 소명론. 요거하고 연결이 돼 있죠. 직업 소명론. 직업은 하느님이 주신 신성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부가 나오면은 축적하는 것은 그거는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거다.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의 축적을 옹호했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돈 빌려주면은 이자 받는 것도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이제 치부했고, 부를 축적하는 것을 안 좋게 봤는데, 이 양반이 그렇지 않다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열광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일본의 사상적 배경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윤리경영의 국제적 환경이 나오는데, OECD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외워야 됩니다. OECD가 뭔가를 발표했는데 무엇을 발표했는지는 몰라도 되는데, 여하튼 뭔가 기업체가 지켜야 될 뭔가 기준, 행동 강령 이런 거를 발표한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 포인트는 뭔가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객관식에는 이제 이런 게 출제가 되는 거죠. 법적 구속력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그냥 두 번째는 CPI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뭔가니까 부패 인식 지수. 근데 요거 요 위에 거하고 차이가 뭔가니까, 요거는 국가입니다. 요거는 각 국가예요. 이 각 나라가 얼마나 좀 부패했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지수라는 겁니다. 여기 CPI라는 거지. 근데 요거를 첫 번째 어디에서 발표하느냐? TI라는 곳에서 발표한대요. 영어도 아실 영어 자체가 출제는 안 되겠지만은 가로 해가지고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국제 투명성 기구예요. 근데 벌써 여기 감이 오죠. 여기 투명성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죠. 다음 중 각 국가의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하는 기구는 그러면은 국제 투명성 기구, 2번에 UN, 3번에 WTO인가도 출제가 되었고요. 이 좀 오래된 문제인데 그런 식의 기출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조금 조심하실 거는 요거는 기업체입니다. 요거는요. 그다음 요거는 나라예요, 나라. 그 다음 또 하나의 논점이 뭐냐?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부패 정도가 어느냐? 굉장히, 여기 낮다는 말은 요 지수가 낮다는 거거든요.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지수가 높아야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이게 낮게 평가되고 있다. 요 정도 이제 외우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 발표하는 곳,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낮다는 거, 요런 정도가 이제 혹시 출제되면은, 출제할 수 있는 거죠. 출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거기에 1번, 2번에 있고, 3번에 윤리경영의 국내적 환경,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공무원들 대가성이 없더라도 이제 그거 규제하는 건데, 그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그럼 이 법은 공무원들에만 적용되느냐? 아니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혹시 싶었어요. 이게 오른쪽에 모든 국민 적용된다. 그런 거 하나 적어 놓으시고, 4번이 골치 아파요. 요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우리 4, 5년 전에는 우리 기본서 뒤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 그랬죠. 거기에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다음은 각종 평가 척도가 있죠. 우리나라께 3개가 있고 영국께 하나가 있는데 그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다음의 척도 중에서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러면은 정답이 뭐냐? 영국의 BITC의 CR 인덱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그 3개는 이거 비슷한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측정하는 건데 그 영국 그거는 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그거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내용은 모르지만 옛날 우리 기본서 뒤에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조심은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역시 출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우리는 의외타 문제까지 다 지금 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번 가로수의 주의 영국의 BITC CR 인덱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지수이다. 요거 조금 신경 쓰십시오. 자, 그러면 그 위에 문제 1번 OECD가 뭔가 발표했는데 강제규정 아니고 2번 김영란법 3번 부패인식지수 4번이죠. 우리나라는 높게가 아니고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윤리의 적용 대상이 있죠. 요거는 잊을만 하면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출제한다는 거죠. 최근 2년 동안에 각종 우리 직무윤리 파트에서 딱 한 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이게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출제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정말 쉬운 부분입니다. 이 지금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 임직원 지금 일에 종사하시고 있는 분들은 직무윤리를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격증이 지금 일시적으로 없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직무윤리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또 계약 관계가 없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이 무효라든지 아직 체결 안 했든지 근데 지금 일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직무윤리 지켜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무보수.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뭔가 뭐 예를 들면 또 일일 알바 뭐 하는 분들 여하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직무윤리 지켜야 되느냐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당연히 지켜야죠. 자격증이 있든 없든 계약을 체결했건 안 했건 보수를 받건 안 받건 하루를 일하든 계속 일하든 일을 하고 있다면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죠. 이거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포인트는 누가 직무윤리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은 누구를 상대로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아니 당연히 소비자를 상대로 직무윤리 지켜야 되죠. 우리는 이제 투자자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소비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이제 금융소비자 또는 우리 자본시장법식으로 하면 투자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포인트는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 고객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독자적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우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진 지 한 2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쉬운 형태로 문제를 이때까지는 출제를 했는데 다음 중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이거를 또 출제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비자란 잠재적 고객은 제외하고 지금 현재 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자만 포함한다. 그럼 그게 틀렸다는 것은 단박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요거 하나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밑에가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아직 아무런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도 직무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문제 보세요. 뭐 틀릴 만한 게 있습니까? 3번이 정답이라는 거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요런 게 이제 직무윤리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